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주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금요일에도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폭락의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네, 낙폭이 과도해지자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사이드카를 발동한 데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먼저 우리 주시장 급락세에 서킷 브레이커가 양시장 모두 발동이 됐죠? 네, 1시간 반 전쯤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14분, 코스닥은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56분에 발동됐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 1단계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떨어질 때 발동됩니다. 1단계에는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되고 이후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코로나19가 유행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코스피 사이드카가, 오후 1시 5분에는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이드카는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일시 정지하는 겁니다. 시장 변동성이 과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조치였지만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스피는 장중 10% 넘게 빠지며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나마 내림폭을 줄이며 8.7% 정도 빠진 2,440대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3.6% 넘게 빠지며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내림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인 최악의 하루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코스닥도 무려 11% 넘게 폭락하며 69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 경제 지표가 모두 좋지 않았던 건데요.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아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오면서 전 거래일에도 급락했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 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미국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 비농업 부분 고용도 11만 명대에 그치면서 시장이 예상한 17만 명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채 문을 닫았는데요. 이 여파로 우리 증시도 휘청인 겁니다.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탓인데요. 이에 우리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발 악재 외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증시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주시장이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했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지표에 의해서 고용 지표까지 예상치를 밑도니까 지금 미국 연준위의 금리 인하 이제 실기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입니다. 인텔을 비롯해서 아마존의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2분기 매출은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5% 감원 소식이 나오니까 지난 주말 하루 만에 주가가 26% 폭락했습니다. 이게 5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인공지능 반도체주들이 된서를 맞은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동안 12% 넘게 떨어졌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일본의 엔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우려입니다. 그동안 제로금리,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자산에 투자해 왔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올 들어서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2조 달러입니다. 2경 7천조 원에 달하는데 이런 것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 주식시장 위험 자산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것도 이제 투자 심리 악화 일조하고 있는데 증시의 최대적은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어닝 쇼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니까
거의 투매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미국 경제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국 경제지표가 잘 안 나왔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 시장에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나홀로 미국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 이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제 이 실업률 지표 7월의 실업률이 4.3%입니다. 예상치 4.1%와 전월의 4.1%를 크게 웃돌아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비스업 일자리도 11만 4천 명에 그쳐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 그동안 연준은 이제 이 고용이 좀 고용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었는데 고용 시장이 너무 빨리 지나치게 급냉하다 보니 오히려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이 파웰 의장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 금리나 타이밍을 실기한 게 아니냐. 또 나아가서는 올해 남은 3번 9월 그리고 11월 12월에 이제 FOMC가 남아 있는데 이때 이제 베이비 스텝 0.25%씩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빅컷 0.5%포인트씩 낮춰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금 정기회의 이외에도 긴급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낙폭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해서 이틀간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또 일본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도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은 기술주를 위주로 앞서서 이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인텔 등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와 이제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세계 증시 하락률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하루만 12.4%가 폭락했는데요. 이거는 역사상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때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일본은 이제 37년 만에 이제 최대 이제 이 스폭으로 떨어진 이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오히려 매도 물량이 더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게 오늘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8.7% 떨어져서 4년여 만에 이제 증시에 어떤 이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상황이고요. 단위가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도 오늘 8.35%가 떨어졌는데 세 국가의 공통점은 뭐냐? 반도체 비중이 워낙에 높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왔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타겟이 됐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만 두 회사의 주가가 10% 내외로 떨어진 걸 감안하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사모았던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를 차익 실현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임해야 할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AI 거품론이 배경이 되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지금 투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과거의 이 닷컴 버블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의 경우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AI 붐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투자 초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고 여기서 이제 AI의 이제 타이밍, 투자 타이밍을 놓친다면 아마 이제 도태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우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세계 증시 불확실성이 어떤 미국 증시만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S&P 500 지수 기준 올해만 들어서 35차례 이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강세장이었습니다. 또 빅테크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빠져서
본격적인 침체장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투매를 촉발하고 있는 만큼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 침체 공포에 질린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 변동성에 구태여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이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회성 재료, 미국의 실업률 지표와 이제 제조업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뭐 경착륙에 지금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다소 성급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지표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 여주 등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도심 계곡에 중계팀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 네, 지금도 무척 더워 보이는데요. 서울 도심은 몇 도까지 올랐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33도고요. 금천구와 강서구에는 37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곳 광화문도 오후 내내 뜨거운 햇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 머리 위 온도를 재보면 42도로 실제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폭염이 심할 때는 이렇게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면서 5년 만에 40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낮 동안 크게 올랐던 기온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아 밤사이 서울 등 17곳에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릉은 지난달 19일 이후 열대야가 17일째 지속하며 지역 관측 기준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는 21일, 대구는 16일, 서울도 1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경기도 양평 옥천면은 38.5도, 여주 점동면은 38.3도로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36.7도, 강원 정선 36.4도 등 전국 곳곳에서 35도 이상, 체감온도는 36도 이상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 3일 기준 추정 사망자 11명을 포함해 1,500명을 넘었는데요. 햇빛이 강한 낮 동안에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서는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자 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계곡에서도 더위가 느껴집니까? 네, 저는 지금 뜨겁게 달궈진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계곡으로 나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발까지 담그니 확실히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가량은 낮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은 33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까운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혀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곳곳으로 소나기도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호남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니까요.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는 푹푹 찌는 더위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 열대야와 한낮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길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계곡 등에 이렇게 나들이 나온 분들 많은데요. 특히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늘이 흐려지거나 강한 비가 쏟아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이혜민 캐스터 두 분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불참했는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불참한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 의원 179명이 참석해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여당이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회기 종료로 끝난 뒤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는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이번이 7번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자녀 비상장 주식 투자 논란 등으로 심사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미뤄졌던 이수견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죠. 네, 취임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한동훈 대표가 오전 아침 회의에서 후임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지명됐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엔 전당대회 캠프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기존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 한재 의원이 새로 발탁됐습니다. 신임 당직자 모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합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박수로 추인했는데 이로써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하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지도부를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며 세력 구축을 본격화했던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부터 4선 이상 중진과 릴레이 오찬을 가지며 내부 결속도 다질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 주말 호남 경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당원 3분의 1이 밀집한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변 없이 압승을 거두며 압도적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 김두관 후보가 10% 넘게 득표하면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 90% 선이 무너졌고 호남 지역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20%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조로 이 후보의 당대표직 연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표율이 워낙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역마다 높은 지역도 있고 또 낮은 지역도 있고 또 후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호남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ARS 투표까지 반영된 최종 투표율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최고위원 경선 순위는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 민영배 의원이 호남표를 대거 확보하며 당선권으로 올라섰고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역 경선은 이번 주말 경기 충청권에 이어 다음 주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뒤 18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공식 지명을 했고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으로 선임하는 등 친한계 인사들을 지도부 요직에 배치하면서 당 장악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틀 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선택은 자신이 아닌 당신 민심 63%가 한 것이라면서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변화도 중요하지만 한 대표와 대통령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종혁 최고위원 내정자는 한 대표가 처음엔 정점식 의원을 유임하려 했지만 친윤계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교체하게 됐다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 인선에 대한 당내 평가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통합화보다는 변화의 방점을 두지 않았나. 변화의 방점. 예. 특히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었거든요. 변화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변화를 하면서 당하고 정관에 대통령 친밀 두터운 사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이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게 하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이 사람이 1년 남았으니까 아직 1년 임기가 1년인데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그 넘어가야 될 최초의 허들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유임을 시키면 당장 언론이나 야당에서 아 이거 봐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는데 사실 유임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유임을 한다고 하면은 뭐 조금 전에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군요. 대통령의 뭐 지시는 아니지만 의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과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뭐 들리는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임 쪽을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유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뭐 한동훈 대표도 과거 대표와 다 뭐 똑같네.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게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통합보다는 변화로 택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당연히 한동훈 대표 지도 체제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이 방송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거라고 저는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예. 전대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일괄적으로 사표가 다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간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유임을 결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전당대회 직후에 벌써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버티기처럼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도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바꿀 수밖에 없었고 바꿔야만 됐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종혁 지금 최고위원이 친윤계의 어떤 언론 플레이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화살을 친윤계에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견제, 또 김민전 최고위원의 짧지만 또 견제. 네. 근데 그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두드러진 또 행보가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결과론적으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네. 또 진명직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앞으로의 봉합을 위해서는 네. 상당히 좀 신중하고 그렇군요. 조절하고 발언의 앞뒤와 전후를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부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차례로 오찬회동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도 만나고요. 자, 그런 행보가 이제 친윤계와의 어떤 화합,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의례적인 나름대로 만남이라고 봐야죠. 예. 당 대표가 중진들과 만나는 게 뭐 어떤 통합의 그 평가의 기준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보고요. 예.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예. 특징이 여의도 문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기존에 있는 여의도 문법과는 다르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당 중진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렇게 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미래 구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한국 정치 국회의원들 제일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는 하고 있는데 책임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권한을 줬다는 거는요. 예.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는 뭐 1년 한 2개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전권을 실은 한동훈 지금 대표가 다 가져간 거예요. 예. 또 그거 다 인정해 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신임 정책위 의장을 추인한 거로 보고 더 나가서 뭐 지금 뭐 전략부총장이라든지 예. 조직부총장이라든지 이거 다 인선을 본인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보세요. 코스피 엄청나게 지금 경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이거 단순하게 싸움 잘하는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예.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협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광폭의 그런 행보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기대하는 것이지 예. 뭐 당 중진들을 만나서 아빠하고 통합하는 거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예. 거기서 얼마만큼 본인이 의지를 갖고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리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핵심적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군요. 봅니다. 권한과 책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존 여의도 문법은 초반에만 이렇게 만나요. 아. 정작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주기적으로 만납니까? 예. 처음에만 중진을 찾죠. 또 힘들 때만 원로를 찾죠.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게 속도, 깊이,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대선에 도전할 경우에 당대표의 재임 기간은 내년 9월까지고 네. 사실상 내년 7월까지면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인선을 보면은 예. 깊은 물은 아니에요. 얕은 물이에요. 네. 그러면 안정성이라는 것은 물이 깊어야 안정적입니다. 네. 어떤 파도가 쳐도 물이 깊으면 버텨내요. 그런데 지금 인선을 보면 중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김종혁도 좋았겠지만 왜 송석준이나 이양수는 아니었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중진들을 굉장히 두텁게 우군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누구라도 지금 5선, 4선 의원들이 그래 한동훈 대표 밀어줍시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끌어내냐. 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네. 지지율을 저는 한동훈 대표의 최소 목표치가 되는 것은 갤럽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 40%입니다. 이게 도달 못 되면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얼마나 통합의 행보를 통해서 끌어내느냐, 성과를 통해서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당내 통합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국민들도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행보를 더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잠시 우리가 그냥 막 정말 정치만 보면 짜증이 나는데 네. 폭염이잖아요. 폭염을 시켜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올림픽 결승전이더라고요. 예, 예.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 모여가지고 예. 0.44mm로 해가지고 이긴다는 게 그게 거의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온몸에 손을 쥐면서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감동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필요한 부분들은 민생 경제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제 속도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네.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당정 간에 있어서의 좋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끌고 가는. 만약에 그것을 야당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제동을 겁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득점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이 당정 관계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정 관계의 중요성 거듭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예. 추경호 원내대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최고위원 이미 인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예. 물 자체는 얕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더 깊이를 가져가는 앞으로 행보가 필요한 것이고 네. 지금으로서는 당정 관계의 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키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추경호 원내대표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기도 네. 사무총장도 해봤지만은 예, 예. 이 사무총장이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예. 아니 솔직한 얘기로 뭐 가교 역할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언제든지 20년 이상 같은 조직에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이번에 비공개회의도 누가 요청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요청을 거예요. 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죠. 본인이 직접 예. 밝힌 거와 마찬가지. 이건 네. 가교 역할이 그 가교 역할을 가지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면 직접 대통령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군요. 용기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예. 가운데 사람을 놓고 그게 바로 직접 여의도식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예. 여의도식 정치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었던 이 알겠습니다. 그림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휴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휴가를 갔죠? 이례적으로 휴가지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각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거부권 노름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윤 대통령이 좀 휴가를 갔는데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냐 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자꾸 언론들은 이제 휴가 때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서 보도하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예.
미국의 의전 과정을 보면은 법안이 만들어질 때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두 번째는 그 법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정말 가능한 건지를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법안을 실현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관련된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보면은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 25만 원,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예. 특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 그게 지금 모든 우리 법마다 정해져 있지만은 예. 예산권은 헌법에 누구한테 있죠? 행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예산 편성권이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가능하지만 예. 대한민국 예산은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만 예.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것을 입법부가 행정부를 예산 13조 원이 드는 걸 하라?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13조 원의 예산이 들어서 전 국민 25만 원을 일회성으로 줬을 때 예. 소비가 진작이 되고 기대하는 효과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 냉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가져가야지 예. 이거를 뭐 2일날 5일날 했었던 거를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당연히 그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휴가를 가지 말고 있다가 예. 나중에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좀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 정말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딴 우리 펜싱 국가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금메달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연에서도 단체연에서도 좋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전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저희 경기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금이 안녕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프랑스 파리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까 내가 알겠지. 사실 도쿄 때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는데 조금 이번에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 때랑 일단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때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일단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때 무관중이어가지고 그때보다 조금 더 코로나가 없어서 그런지 좀 더 많이 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후임한테 축하하세요. 제가 이런 관심을 처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잠도 못 자면서 다 읽어봤는데요. 진짜 정말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원호영 코치 선생님이나 제 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5대0을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진천 서운촌에서 이제 훈련할 때부터 제가 딱 한 게임 들어가서 분위기 반전시키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 훈련 양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원호영 코치 선생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맞춘 전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자마자 지금 먼 거리 비행해서 오셨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제대로 뛰시지도 못하셨을 거고 한번 보면
가장 먼저 하고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가족분들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라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풀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선수한테 기가 죽은 모습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 팬더스라는 별명을 받으셨는데 다음으로 어떤 새로운 별명을 지금 주어진 그 별명 뉴욕 팬더스라는 별명이 정말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영광스럽고 계속 이 별명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다 같이 어쨌건 최고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이제 다음 목표를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형 먼저. 일단은 지금 지금 이제 올림픽 저희는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좀 이제 선수들은 좀 푹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휴식하고 싶은데 저는 또 겹경사가 생겨가지고 지금 빨리 이걸 끝내고 아기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제 둘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저는 육아에 조금 더 신중히 하고 좀 더 이제 와이프를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은 좀 휴식하고 이제 그 다음 아시안 게임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에게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합 때 마무리를 잘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이제 메이저 대회, 아시안 게임, 올림픽까지 더 좋은 성적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림픽 금메달.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펜싱 국가대표팀 선수 오상욱, 구본준, 도경동, 박상호 선수 정말 잘 싸워줘서 감사합니다. 금메달 2개 땄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 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파리에 남아있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더 응원해달라는 또 매너까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전화 연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평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여야 간 지금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펜싱처럼 하라. 펜싱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뉴 어펜저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상욱 선수가 정말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00명의 국회의원 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것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들에게 성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걷어낼 때 예. 교체 선수로 도경동 선수가 또 들어가서 기량을 발휘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인 구봉길 선수에게 20대인 도경동 선수가 형 정신 차려 서로 협력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들은 말씀은 예. 김영준 교수님의 그 분석도 매우 예리합니다. 네. 위헌성이라든지 타당성, 예산성.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반대보다도 찬성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절충이다. 이런 협력을 통해서 펜싱 팀들이 금메달을 일궈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노란봉투법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예.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과 또 거부권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으로 이렇게 맞설 게 아니라 절충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언제 한다든지 또는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깊이를 조절한다든지 내용을. 예.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절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꼭 당장 실천하지 않더라도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작동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수준도 없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파리 정치 올림픽이었으면 금메달 몇 개 땄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절충이라는 예. 말 잘 하셨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개헌한 지 얼마나 됐죠? 2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민주당이 참 보는 관점에서 달라야겠지만은 왜 저렇게 뺏기 못할까? 오히려 두세 달은 정말 민생 법안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쟁점 법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없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쟁점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그다음에 뭐 필리버스터 나오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투표하고 다시 또 이런 걸 반복적으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나름대로 길게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야지 나름대로 야 민주당이 변하고 진짜 변화가 오는구나 그걸 느껴질 텐데 지금은 전혀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나 전혀 변한 게 없다. 대통령을 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주 짧게만 추가하면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절충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도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25만 원 지원 법에 대해서 이 법보다는 지금 팀원 위메프로 우리 국민들 많이 고통스러워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하고 5,600원과 또 신용보전기금과 이 3천억 원 정도의 지원으로 추가 지원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합시다. 예산을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야권을 동참시킨다 그러면 그건 더 절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절충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 어펜져스의 모습을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협치의 모습을 더 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거란 생각이고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32.8%가 나왔네요. 지난 7월 네 번째 주가 34.7%였고요. 부정평가는 63.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5, 더불어민주당 36.3, 조국혁신당 9.4, 개혁신당 4.3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총선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속에서 관심 있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걸맞는 변화에 나름대로 그런 정책이나 등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정치권은 계속해서 뭐 특검, 탄핵 그리고 지금 얘기한 쟁점 법안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변곡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하나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그 돌파구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 한국갤럽 기준 40%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결국 35% 같았거든요. 23, 25일 1,001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지난주나 지난도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7%, 8%포인트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잘해서 정당의 지지를 끌어올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해야지만이 그래서 보수층이 움직여줘야지만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과거의 패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체제를 완성시켰고 앞으로 2, 3주 내에 정말 한동훈식의 정치라든지 한동훈표의 정책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같이 연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의 경쟁의 축은 경제다, 민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뭐 안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동 문제가 일어나도 당장 우리에게는 안보보다도 경제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촉발된 이 유가라든지 또는 세계 증시가 지금 블랙 먼데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지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긴급 우리 소상공인들의 팀원 위메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 민주당이 왜 총선 때 그렇게 압승을 하고도 지금의 지지율이 이 모양일까 이 정도 수준일까라고 지탄을 받는 것은 지적을 받는 것은 바로 민생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카드를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예. 다 같이 지금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민생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꺼내놓는 쪽이 이긴다. 알겠습니다. 2, 3주 뒤가 상당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1차적 바로미터가 예. 9월 중순에 있는 추석 민심일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여야가 정말 이 폭염 속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민생 법안들 좀 쏟아질까요? 좀 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 여야 정치인들 올림픽 정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올림픽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하나회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2.48% 표를 얻었죠. 연임에 지금 한 발 더 다가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내 세력을 겨냥해서 과거 신군부 세력인 하나회를 빗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두환의 하나회 갖다 붙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원이 이렇게 결정했는가? 그 당원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18일인데요. 아직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근데 하나회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는 민주당을 사실상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쓰레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 김두관 후보였거든요. 예. 이건 이제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이죠. 예. 물론 정동영 의원처럼 그걸 모르냐, 당원들이 민심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성호 의원도 걱정하고 예. 박지원 의원도 걱정하는 것은 당의 다양성, 민주당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김두관 후보도 직접 본인이 전당대회에 참전해 보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 왜 그렇다면 이번에 민심이 잘 반영되고 있다면 정동영 의원의 설명처럼 유독 호남 지역에서 왜 낮은 투표율일까요? 2년 전에 전당대회 비교할 때 또 하나는 주목해야 될 것이 호남에서는 바로 민주당의 아성 아니겠습니까? 3분의 1의 당원들, 실제로는 그 이상이라고 또 영향력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다.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의 이 득표율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90%를 넘기도 했던 이재명 후보가 왜 전북, 광주, 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지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 득표도 했었던 김두관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전남에서는 15.7이나 됩니다. 가장 높아요. 그럼 이걸 본다면은 호남 민심도 과연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당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그저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유유자적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실은 인정하되 앞으로 민주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양성을 확보할 방안을 민주당은 준비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넉넉함이 지금 이른바 친명체제 또 일극체제라고 불리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건지 그걸 묻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김현주 교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후보 득표율 90% 넘었다가 지금 깨진 것 같아요. 근데 투표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5대 명이었잖아요. 예. 그다음 9대 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9대 명까지 그다음에 이제 갔죠. 8대 명으로 지금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호남에서 저런 그 투표율이 나오고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호남에 있는 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정말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득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총선 비례대표에서 호남에서 1등을 한 정당이 어디죠?
사람들 그걸 잊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46.8%를 얻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39.1%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호남에서는 그 나름대로 철저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비토감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어차피 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투표율은 낮지만 그래도 과거 친노에 있어서 정치를 시작했었던 김두관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조금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제가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누적 투표를 지금 11.5% 뺐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변화. 하나의 발언 문제. 자, 그 발언이 그렇게 아프면 수박이라고 발언한 사람들이 누구죠? 상대방에 대해서 모질게 온갖 나름대로 정말 듣기 거북한 단어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김두관 후보가 뭐 하나에 하나 했다고 발끈해가지고 한다?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에라를 연상한다라는 하나 연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회의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그 혁신회의가 정말 혁신회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그래도 용기 있게 얘기했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이 그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서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통신 자료 조회한 것을 두고 지금 불법 정치 사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법적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검찰이 매우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 현재 아니 후보 시절 아닌가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공수처가 또 통신 자료를 조회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의 의원들을 통신 자료 조회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요? 윤석열 맞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통신자를 저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조회를 할 수 있고 공수처는 또 누가 만들었었죠? 민주당이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서 저는 저걸 딱 받는 순간 현 정부 때라면 또 나름대로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한다고 모르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이 부분이 과연 저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최근 올해 1월에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랑은 좀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발언했다는 발언 내용은 민주당이 이제 후보 시절 발언이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했죠.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이후 배상, 보상 절차를 두고도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은 꼬박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주차된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140여 대에 달했고 수백 세대가 단수와 단전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이불이며 옷이며 다 까만 분진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들어. 피해가 컸던 만큼 이후 구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피해 입주민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이후엔 보상을 진행한 보험사가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재 차주 보험사는 다시 차주나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업체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화재 원인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배상금 액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은 제조사와 이 보험사 간의 어떤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문제는 화재로 차가 모두 타버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에 관계자들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수요 조사 들어가더라도 원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원인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능해요. 보험사 보장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 입주민들 역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피해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부터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옷값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다른 고발 사건에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전혜용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한국문화원에 전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기증받아 전시했는데 전시된 옷이 김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옷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샤넬의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내고 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재킷을 바로 반납했다고 밝혔고 샤넬 측도 해당 재킷을 프랑스 본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재배당한 뒤 지난달 1일엔 재킷을 함께 기증받았던 김일한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직원들을 불러 기증 경위 등을 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직원을 2주 간격으로 소환하며 수사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과정에서 예비비 4억여 원이 긴급 편성된 경위, 인도 측과 출장 협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시절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로에서 하수구가 터져 한때 시민들과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거꾸로 치솟는 듯합니다. 초대형 분수의 모습처럼 약 3개 차로의 넓이에 물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믿기 힘든 이 장면, 하수구가 터진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해안도로의 한 수입차 전시장 앞에서 하수구가 터져서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창원시는 30분 정도 동안 물이 쏟아졌다가 잦아들었다면서 복구 조치와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은 오후 4시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둑한 밤입니다. 야산에서 삽질이 시작이 되는데요. 흙 아래서 비닐에 쌓인 검은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5만 원권과 만 원권 지폐가 쏟아집니다. 은행 ATM기를 관리하던 유명 보안업체 직원이 기계에서 빼돌려 땅에 묻은 돈입니다. 3억 원 넘게 발견됐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에 자신이 관리하던 영등포구 일대에 ATM기 6곳에서 4억 2천만 원을 훔쳐 채무 변제와 유흥비에 8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강원도 은신처 주변 야산에 묻어놓은 현금 3억 4천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학생 수백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연합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 30대 A씨와 동아리 회원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생,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오전 0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경전철 객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은행경비원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기계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진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승객들의 지하철 승차를 통제했습니다. 네, 요즘 밖에 나가면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1,500명이 넘었고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화상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 여주에서 첫 40도를 기록할 정도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1,500명을 넘었고 숨진 사람이 현재까지 13명에 이르는데요. 예년과 비교해서도 폭염이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상황이 아니라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또 온열 질환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도 현재 섭씨 55도씨가 넘으면서 노약자라든지 또는 이 냉방기기에 대한 사회적 약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반일하다 의식을 잃거나 열 경련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모자를 쓰고 또 긴팔옷도 입고 해서 햇볕을 가리는데 그래도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햇볕을 쐬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장마철이 지나면서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서 지면이 햇빛을 받아 올라가는 복사열로 열대야가 지속되는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 또는 샌드위치 더위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섭씨 한계, 즉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지속되면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호흡 등의 불안이 생기고 네. 이것으로 인한 탈수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에도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증상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사병과 열사병을 많이 혼돈하시게 되는데요. 일사병은 열탈진과 같은 질환입니다. 열탈진은 보통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그 월요일 오후에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쓰러진다. 햇빛 때문에 기온이 없어서 탈진돼서 쓰러진다고 하는 게 일사병이라고 하면 네. 열사병인 경우에는 체온이 40도 이상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나면서 땀이 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호흡이 낮아지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열로 인해서 다리나 사지가 붓는 열부종 또는 열경련 등의 여러 가지 온열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안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병 있는 환자 중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폭염에 더 위험하다, 아니면 특정 체질이 더위에 더 약하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50대, 60대의 젊은 층에서도 사실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또는 콩팥질환, 만성 심장질환 등 이 탈수가 진행되면서 혈액의 흐름이 낮아지고 이것으로 인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서 젊은 층에서도 돌연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열대가 지속되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신장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꼭 노약자나 또는 이 온열 질환의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50대의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이나 뇌혈경색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이와 연구를 상관없이 보면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서울 잠실과 울산에서 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잖아요.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취소된 게 KBO 리그가 출범한 지 4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KBO는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경우에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섭씨 35도가 어떤 기준인가요? 사실 섭씨 35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횡문근 유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횡문근 유계증은 즉 체온이 상승하면서 근육이 융해, 즉 녹아내리는 듯한 증상이 발생하고 그 근육의 조직들이 편유를 타고 심근경색 또는 급성 심장질환인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만 있어도 체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이 융해되는, 즉 근육이 녹아내리는 상태가 될 수 있었으므로 과거에 우리가 그 여름에 더울 것에 훈련을 받거나 또는 집단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프로야구의 취소는 관중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틀 전에는 전북 익산에서 소방관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50대 소방관이었는데 근무 교대를 앞두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소방관이 하루에 6건 출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관이 출동할 때 입는 방화복 무게가 20kg에 달하잖아요. 이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고인과 고인 가족분, 동료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방관, 소방교분 덕분에 저희는 안전한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열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 소방관, 소방교분들이 입는 옷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체온이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이런 보온의 효과도 갖게 됩니다. 즉 이런 더운 무더위에 또 화재 현장에서의 열기, 또 이 자체의 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땀이 발산되지 않고 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열사병이 발생하면서 체온 조절 중추의 이상으로 인한 호흡, 심근, 경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폭염 기간에서 열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중요한 게 폭염 대처법일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오는 폭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 외출을 자제하는 부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냉방기구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낮 시간에도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혼자 근무하지 않고 2인 1조 집단으로 근무하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에 대한 그런 규칙, 매뉴얼을 확인하고 우리 이웃 중에서 이 사회적 약자로서 냉방기구가 없는 분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또 관계기관에서의 이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폭염은 이제 재난입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수 있어서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야외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또 덥다고 에어컨 아래만 있다가 냉방병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어컨을 적당하게 트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냉방은 이 적정 온도로서 섭씨 24도에서 28도씩, 권장은 26도에서 28도인데 사실은 26도보다는 24도에서 28도를 권장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냉방을 하는 경우에는 냉방병이나 호흡기 건조로 인한 여름철 감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트시는 환경에서는 50분에서 가동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 혹시라도 단체로 이 큰 실내 빌딩 등에 있는 경우를 하면 우리가 얇은 옷등을 또는 얇은 덧옷 등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냉방병을 예방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심으로써 이 냉방 속의 탈수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폭염 속 온열 질환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방금 들은 소식인데요. 조영재 선수가 프랑스 아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속사권총 결승에서 합계 25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어제 예선에서는 합계 586점으로 전체 29명 가운데 4위로 본선에 올랐고요. 이로써 우리 사격 대표팀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수확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내게 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을 달래기 위해 막바지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격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해군 함정을 주변 지역으로 보내 이스라엘 방공 능력이 강화되기 전에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에라도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대리 세력을 모두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ایران هم با هماهنگی جبهه مقاومت اقداماتش را انجام خواهد داد به طوری که سعی می‌کنیم که کاری بکنیم که قدرت بازدارندگ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رای اقدامات بعدی از بین ببریم.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내 공격 목표물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군도 동시에 공격해 방공 지원 약화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켜보며 공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했습니다. כל מי שרוצח את אזרחינו, כל מי שפוגע במדינתנו, לא ינקה מאחריות. הוא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미국과 유럽, 아랍 등 국제사회는 확전 자제 메시지를 보내며 중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란에 회유책을 던지고 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곧 중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곧 전쟁터로 변할지 모를 레바논을 떠나려는 행렬로 베이루트 공항이 크게 분주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요즘에 혹시 내 차 주변에도 전기차가 있나 없나 좀 살펴보는 분들 계시다고 하고요. 예. 또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아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입차를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주민 회의도 있다고 해요. 예. 제가 오늘 온라인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 전기차 주변에는 주차하면 안 되겠다.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우리 아파트 전기차에 지상 주차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게다가 이 전기차 차주들마저 좀 전기차 몰기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전기차 판매 둔화로 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조금 더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차량이 한 140여 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본인이 가입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고 하죠. 이른바 자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이번 사고의 책임이 벤츠 차주에 있다고 하면 피해 차주의 보험사들이 벤츠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배터리 등 이 차량 제조사의 문제로 밝혀질 경우에는 피해 차주 보험사들이 제조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우선은 규명이 돼야지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이야 어차피 자차로 보상 받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그 후단에서 이제 그 보험사들이 뭐 구상 청구를 어느 곳에다 할 것이냐, 어디 곳에 책임질 거냐 이게 문제일 것 같고. 또
드물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자비로 차량을 수리해야 되고요. 이후 원인이 규명된 뒤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한번 불이 나면은 전소가 되기 때문에 원인 규명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벤츠 쪽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벤츠에서는요, 일단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 아파트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국의 협조해서 최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차량은 벤츠 EQE 350 모델로 알려졌고요. 이 배터리 제조사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LT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벤츠 EQE 차종에 대해서 지난해 말과 지난달에 두 차례 이 고전압 배터리 관리 시스템 리콜 통지문을 보냈다고 해요. 다만 이 화재 차량의 리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화재가 무서워서 매번 전기차 옆에 주차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숙지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내연 기관차보다는 적지만 한 번 화재가 나면은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피해가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열폭주 현상 때문이에요. 이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이 순식간에 온도가 이 용광로와 맞먹는 1000도까지 올라가고 해요. 그래서 이 불을 끌 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게 문제고요. 또 보통 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차주들이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차량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80에서 90%만 하는 것도 전기차 화재를 수십 분의 1로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즉 과충전하지 마시고 가득 충전하지 마시고 90% 미만으로 충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화재를 예방해주는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과속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침수도로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전기차 차주들은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2위 검은 월요일 증시 폭락, 동반 서킷 브레이커. 앞서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제부 기자가 나오셨으니까. 자, 오늘 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종가 상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40선대로 후퇴를 했고요. 전 거래일 기준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또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234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낙폭은 오늘 더 컸습니다. 이 600선대로 내려앉았고요. 전 거래일 대비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시 거래 중지됐습니다.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증시가 8% 이상 등락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는 게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일시 거래를 중지하는 겁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1단계가 발동이 됐고요.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이 됐고 이후 10분 동안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시 56분 그리고 코스피는 2시 14분에 일시 거래 정지가 발동이 됐고요.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거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에 4년 5개월 만입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오늘 주가가 또 6%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수의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쓰는 이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급락 이유를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현재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게 이제 침체를 가리키는 수준의 이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단단했는데 침체가 오면 한국은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그 여파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당분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께 제일 고맙습니다. 네, 선수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걸 이뤄서 기량을 많이 살렸고 그 선수들이 모든 걸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쁩니다. 네, 우리 양궁 국가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했는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주목받고 있어요. 네, 현대차의 양궁 사랑은 업계에서도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1985년부터 40여 년 동안 양궁 후원을 이어왔는데요. 예. 이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후원 가운데는 가장 긴 기간이에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 석권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이 정 회장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에 대해서 정 회장의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께 제일 고맙습니다. 예, 선수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걸 이뤄서 그게 기량을 많이 살렸고 그 선수들이 모든 걸 이뤘다는 게 제일 기쁩니다. 전 종목 석권이나 금메달 수를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선수들이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잘하도록 우리 협회에서 도와서 잘 하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메달 수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수를 위해서 실제와 똑같은 경기장도 만들었다고요? 네, 현대차에서요 2021년 도쿄올림픽 끝나자마자 곧바로 파리올림픽 대비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 이 파리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건설해 놓기도 했고요. 또 경기장의 소음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후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파리의 생강과 비슷한 바람을 찾아서 또 남한강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선수들의 식사부터 휴게 공간 그리고 이동 동선까지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이 과정을 정 회장이 또 직접 챙겼다고 해요. 네,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강바람이 어디냐고 찾았던 게 남한강에 가서 이제 저희들 강바람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선수촌에 똑같은 무대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또 훈련을 했었고 이미 회장님께서 저하고 우리 한 부장한테 지시한 게 다음에 LA 올림픽 어떻게 할 건지 지시해 놓은 거 있어서 저희도 또 가서 바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동차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서 이 슈팅 로봇을 만들어서 선수들의 훈련을 돕기도 했고요. 또 정 회장의 경기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덕에 이 승리 요정으로 통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보여준 양궁의 진심 덕에 선수들 못지않게 정 회장의 헌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궁 선수들은 이제 LA 올림픽 준비하겠네요. 네, 곧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파리바게트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가대표팀 선수를 위해서 축하 케이크를 전달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파리 현지 매장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를 응원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가 8일부터 버거와 디저트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롯데리아는 오는 8일부터 버거 제품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와 새우버거의 경우 단품 기준으로 100원씩 오르는 등 모든 버거 메뉴의 가격이 평균 2.2% 인상됩니다. 하나은행이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재민을 위해 청라동 하나금융연수원의 임시대피소 100호실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오늘도 낮에 외출하셨다면 땀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요. 계속되는 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연일 환자 수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주말 사이에만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푹푹 찌는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크게 오른 기온의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강한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최저기온이 28도, 강릉에서는 27도에 머물겠고요. 연속 열대야 일수는 하루 더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찜통 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오늘처럼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푹푹 찌는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